우리나라 전래동화 견우와 직녀. 옛날 하늘나라에 비단을 잘 짜는 직녀가 살았어요. 직녀님 비단은 매끈매끈 풀잎 같아. 맞아. 반들반들 꽃잎 같기도 하지. 선녀들이 칭찬하면 직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직녀는 날마다 배틀에 앉아 곱디 고운 비단을 짰어요. 하늘나라에는 소를 잘 다루는 견우도 살았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지. 견우가 소를 끌면 울퉁불퉁 메마른 땅도 보들보들한 밭이 된다니까. 다들 입에 침이 마르게 견우를 칭찬했어요. 견우는 하루 종일 소를 몰며 열심히 밭을 갈았지요. 하루는 직녀가 비단을 짜고 있는데 멀리서 피리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정말 소리가 막네. 누가 부는 걸까? 직녀는 하는 일도 있고 피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어요. 푸른 버드나무 위에서 견우가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견우는 직녀를 보고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직녀는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견우입니다. 직녀님이 아니십니까? 저를 어찌 아세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알지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니까요. 견우와 직녀는 빙긋 웃으며 마주 보았어요. 둘은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견우와 직녀는 꼭 붙어 다녔어요. 견우가 피리를 꺼내 불면 직녀는 나직한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직녀가 예쁜 꽃을 꺾으면 견우는 꽃반지를 만들었죠. 둘은 매일매일 만나도 자꾸 보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휴, 직녀가 비단을 짜지 않아서 옷을 지을 수가 없어요. 견우가 소를 끌지 않으니 올해 농사는 망했어. 하늘나라 사람들은 옥황상제에게 가서 말했어요. 견우와 직녀가 일어나지 않고 같이 놀기만 하니 큰일입니다, 전하.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를 불렀어요. 너희가 이름 팽개치고 빈둥거린다는 게 사실이냐? 견우와 직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죠. 너희를 함께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직녀는 은하수 서쪽으로, 견우는 은하수 동쪽으로 떠나거라. 1년에 단 하루, 7월 칠성날에만 만나게 해주마. 견우님!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니 직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직녀님, 울지 마세요. 우리 1년 후에 꼭 만나요. 견우님, 부디 건강하세요.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은하수 서쪽으로 간 직녀는 하루 종일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견우 생각뿐이었어요. 가끔은 너무 보고 싶어서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었어요. 은하수 동쪽으로 간 견우는 하루 종일 소를 몰며 밭을 갈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직녀 생각뿐이었죠. 가끔은 너무 그리워서 덜썩 주저앉아 눈시울을 적셨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꿈에도 기다리던 7월 칠성날이 되었죠. 견우와 직녀는 부랴부랴 은하수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은하수가 너무 넓고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견우님! 직녀님! 둘은 애타게 이름만 부르다 울면서 헤어져야 했죠.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며 울기만 했어요.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비가 되어 쏟아졌어요.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해마다 7월 칠성날이 되면 온 세상이 비에 잠기고 말았죠. 다시 7월 칠성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에도 물난리가 나면 어쩝니까? 아휴. 견우와 직녀님이 만나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까치와 까마귀를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견우와 직녀님이 너무 불쌍하구나. 하늘을 나는 너희가 도와줄 수는 없겠니?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아드릴게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은하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은하수에 모인 새들은 서로서로 몸을 포개어 오작교를 만들었어요. 어서 은하수를 건너세요. 견우는 동쪽에서, 직녀는 서쪽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마침내 만난 두 사람은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세상에는 촉촉한 단비가 내렸어요. 지금도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7월 칠성날이 되면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곤 해요. 아침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저녁에 내리는 비는 헤어질 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랍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복 타러 간 총각. 옛날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어요. 열심히 가꾼 곡식은 홍수가 쓸어가고 부지런히 마련한 땔감은 도둑맞기 일쑤였죠. 새로 집을 지으면 뭐하겠어요. 벼락을 맞아서 홀라당 다 타버리는데요. 정말 뭘 해도 되는 일 하나 없는 총각이었어요. 어느 날 거지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총각,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게나. 총각은 선뜻 자기 밥을 할아버지께 나눠드렸어요. 밥을 먹던 총각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보지 그러나. 거기 가면 복을 탈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총각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나요? 서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나온다네. 다음 날
총각은 보찜을 꾸려 길을 떠났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칼로 깎은 듯 날카로운 바위산을 넘고 도깨비가 튀어나올 듯 컴컴한 골짜기도 여러 지났죠. 아휴, 얼마나 더 가야 하나? 총각이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 저기 산자락 아래 불빛이 보였어요. 불빛을 따라가니 웬 처녀가 혼자 사는 집이 나왔어요. 저는 하늘나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처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며 총각에게 말했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시면 옥황상제님께 제가 언제 시집갈 수 있을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또 한참을 걷자 넓은 들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커다란 나무 앞에서 아이 셋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왜 우니? 아무리 가꾸어도 이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옥황상제께 왜 그런지 꼭 여쭈어 보마. 그만 눈물을 흘리렴. 총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요. 총각은 다시 한참을 걸어가다 검검하고 깊은 낭떠러지를 만났어요. 그때 커다란 이무기가 솟아오르더니 총각의 몸을 칭칭 감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야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왜 용이 못 되는지 꼭 물어봐다오. 총각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무기는 총각을 태우고 순식간에 구름 위로 솟아올랐어요. 여기가 하늘나라다. 나와 약속한 것을 꼭 잊지 말아라. 이무기는 총각을 내려주고 휙 사라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총각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번쩍이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호호호호,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옥황상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복을 타러 가라고 알려준 할아버지가 바로 옥황상제였지 뭐예요? 옥황상제님, 제게 복을 주세요. 너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총각은 옥황상제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미 복을 받았다니?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려나 보구나. 총각은 돌아가기 전에 옥황상제께 물어봤어요. 옥황상제님, 이무기는 왜 용이 되지 못하나요? 이무기가 여의주를 2개나 가지고 있어서 그렇단다. 그럼 들판의 나무에는 왜 꽃이 피지 않는 겁니까?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산속에 사는 처녀는 언제쯤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 총각과 혼인은 할 걸세.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은 총각은 옥황상제께 큰 절을 올리고 하늘나라를 떠났어요. 총각은 맨 먼저 이무기를 찾아갔어요. 이무기님, 여의주를 2개나 가지고 있어서 용이 되지 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무기는 갖고 있던 여의주 하나를 총각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펑 하고 이무기가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가지 뭐예요. 총각은 여의주를 소중히 품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총각은 들판으로 가서 새 아이를 만났어요. 얘들아,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꽃이 피지 않는 거래.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땅을 파고 금덩어리를 꺼내자 나무에 색색의 고운 꽃이 활짝 피었어요. 아이들은 기뻐하며 총각에게 금덩어리를 건넸어요. 저희는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총각은 금덩어리를 보찜 속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죠. 마지막으로 총각은 산속에서 처녀를 만났어요. 앞으로 처음 만나는 총각과 짝이 되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처녀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었어요. 바로 당신이 제 낭구님이시군요. 그 말을 들은 총각도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었어요. 총각은 오는 길에 얻은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처녀에게 주었답니다. 총각은 처녀와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만하면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지 뭐예요. 그 뒤로 총각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렸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장화 홍련. 옛날 어느 마을에 장화 홍련이 살았어요. 장미꽃처럼 얼굴이 고와서 장화, 붉은 연꽃처럼 예뻐서 홍련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엄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 보고 싶어. 홍련아, 울지 마. 언니가 있잖아. 장하와 홍련은 서로 의지하며 슬픔을 달랬어요. 얼마 뒤 아버지는 새엄마를 맞아들였어요. 새엄마는 장쇠라는 아들을 데리고 왔죠. 내가 이제부터 너희 엄마란다. 앞으로 내 말 잘 듣거라. 새엄마가 싸늘한 얼굴로 말했어요. 언니, 난 새엄마가 무서워. 그런 말 하면 못 써. 새엄마를 잘 모셔야 해. 장화는 겁먹은 홍련을 다독였어요. 새엄마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죠. 하루는 장화가 새순물을 데워오자 생트집을 잡았어요. 아, 뜨거워! 내가 데웠으면 좋겠느냐? 홍련이 얼른 새순물을 식혀오자 또 이렇게 말했죠. 아, 차가워! 나더러 감기에 걸리란 말이냐? 새엄마의 닥달에 자매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새엄마는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장하와 홍련이 틈만 나면 자신을 흉본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두 딸을 불러 크게 나무랐어요. 어머니를 흉보다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더냐? 홍련은 답답하고 억울해서 주르르 눈물이 흘렸어요. 장화는 가만히 홍련을 안고 서러움을 참았죠. 어느덧 장화가 혼이 날 나이가 되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장화를 불러 말했어요. 장화야, 내가 꼭 너를 좋은 집에 시집 보내주마. 그런데 그 말을 새엄마가 엿듣고 말았죠. 그렇게는 못하지. 심술이 난 새엄마의 눈초리가 매섭게 번뜩였어요. 시집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무슨 수를 써야겠어. 새엄마는 장쇠와 한참을 쑥덕쑥덕 하더니 밤늦게 장화를 불렀어요. 장화야, 내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니까 당장 외갓집에 다녀오너라. 이 밤중에요? 장쇠가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고 빨리 가거라. 장화는 홍련을 두고 가는 것이 불안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장쇠는 말 고삐를 잡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연못가에 이르자 갑자기 멈춰섰죠. 장쇠야, 여긴 외갓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 내가 갈 곳은 바로 이 연못이야. 장쇠가 와락 달려들더니 장화를 힘껏 밀었어요. 장화는 깊디 깊은 연못에 붕덩 빠지고 말았어요. 홍련은 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소식조차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홍련은 꿈결에 언니를 보았어요. 홍련아, 언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다. 부디 내 목까지 잘 살아다오. 안 돼, 언니. 나랑 같이 가. 홍련은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언니, 어디 있는 거야? 홍련은 언니를 부르며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가는 거예요. 파랑새야, 너는 우리 언니 있는 곳을 알고 있니? 파랑새를 따라가던 홍련은 어느덧 연못에 이르렀어요. 홍련아, 홍련아. 연못에서 마치 장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언니가 이 연못에 빠졌나 봐. 나도 따라갈래. 홍련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얼마 뒤 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멀쩡하던 고을 사또가 갑자기 죽고 만 거예요. 그 뒤로 새로 오는 사또마다 하룻밤을 못 넘기고 픽픽 죽어나갔죠. 어느 날 또 다른 사또가 마을에 왔어요. 고을 사람들은 새로 온 사또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분도 오늘 밤을 못 넘기겠지? 그날 밤이었어요. 사또는 꼿꼿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흰옷을 입은 여인 둘이 나타났어요.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사또는 놀라지도 않고 호통을 쳤죠. 저희는 억울하게 죽은 장하와 홍련입니다. 장화와 홍련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또에게 모두 말했어요. 사또, 저희 자매의 한을 풀어주소서. 이튿날 사또는 새엄마와 장쇠를 잡아들였어요. 장하와 홍련을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들은 제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자매를 불러다 물어봐야겠구나. 새엄마는 사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예? 연못에 빠져 죽은 아이들을 어떻게 부릅니까요? 그 사실을 내가 어찌 아느냐? 분명 내가 한 짓이렸다. 아이고 그거 사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새엄마와 장새는 곤장을 맞고 멀리 쫓겨났죠. 사또는 연못에서 장하와 홍련을 건져내어 따뜻한 볕이 드는 곳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날 밤 장하와 홍련이 사또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사또, 하늘 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장하와 홍련은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고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방 안에는 장미 향기와 용꽃 향기만 은은하게 감돌았답니다. 장하와 홍련은 하늘 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를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손톱 먹은 쥐. 옛날에 한 선비가 글 공부를 하려고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갔어요. 선비는 방에 틀어박혀서 오로지 글만 읽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방 안에 쥐 한 마리가 뽀르르 들어왔어요. 쥐는 한참 동안 선비를 바라보다가 다시 쪼르르 가버렸지요. 그러더니 매일매일 선비를 찾아오는 거예요. 호호, 혼자서 외로웠는데 너라도 와주니 반갑구나. 선비는 쥐에게 먹다 남은 밥알을 주었어요. 하지만 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하루는 선비가 손톱 발톱을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쥐가 뽀르르 다가오더니 그걸 날름날름 먹는 게 아니겠어요? 호호호호, 별일도 다 있구나. 그때부터 선비는 손톱 발톱을 자르면 일부러 방 구석에 놔두었어요. 그러면 쥐가 냉큼 달려와 오물오물 잘도 먹었지요. 그러기를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선비는 궁금하기도 하고 괜스레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놈이 어디 갔을꼬? 절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다시 1년이 지난 뒤 선비는 마침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식구들이 잘 있을까? 빨리 보고 싶구나. 선비가 활짝 웃으며 대문을 열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내가 대청마루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선비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내 놈은 누구냐? 그러자 사내도 쥐지 않고 큰 소리로 맞받아쳤어요. 그러는 너는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
티격태격 하는 소리에 식구들이 달려나왔어요. 에고머니나, 이럴 수가! 똑같이 생긴 사내 둘이 싸우고 있으니 식구들은 입이 쩍 벌어졌죠. 쭉 찢어진 눈에 넓적한 턱, 수염 한 올까지 똑 닮았으니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있나요? 아내는 진짜를 가리려고 문제를 냈어요. 우리 집 숟가락이 모두 몇 개유? 진짜가 자신 있게 말했죠. 식구가 5이니 5개지. 그러자 가짜가 이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숟가락이 부러졌으니 4개가 맞지. 아내가 또 문제를 냈어요. 우리 집 항아리와 낯은 모두 몇 개예요? 진짜는 말문이 막혔어요. 살림살이라고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가짜는 척척 대답만 잘했죠. 허허, 항아리는 10개, 낯은 5개가 아닌가?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내 발바닥에 큰 점이 있는데 그것이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진짜는 우물쭈물, 가짜는 냉큼 대답을 했죠. 왼쪽에 있지. 호호, 그거 참 쉽네 그려. 아내는 활짝 웃으며 가짜를 보고 말했어요. 아유, 당신이 진짜 제 남편이세요. 진짜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선비는 이리저리 떠돌다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에 절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족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살아서 무엇한단 말이냐. 선비는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다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타났어요. 내 집에 있는 가짜는 절에서 만난 쥐인이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선비가 놀라 물었어요. 쥐가 내 손톱 발톱을 받아먹고 너로 둔갑한 것이란 말이다. 그럼 전 어찌하면 좋습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올 것이다. 선비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 집으로 향했어요. 선비는 다짜고짜 가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호통을 쳤죠. 내 놈이 어디서 사람 행세를 하느냐? 뭐라고? 선비가 고양이를 들이대자 가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집에서 쏙 나가거라! 선비는 가짜를 향해 고양이를 휙 던졌어요. 가짜는 비명을 지르며 쥐로 변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식구들이 선비에게 달려왔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을 못 알아보다니요. 우리 집에 쥐를 끌여들인 건 바로 나라오. 그러니 미안해할 것 없소. 식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 꼭 부둥켜 안았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손톱 발톱에 사람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짐승이 주워 먹으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선비가 그걸 몰랐다가 혼쭐이 났지 뭐예요.
그 뒤로 선비는 손톱 발톱을 깎아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장독새의 비밀. 커다란 산 99개를 넘어 구구봉 마을을 지나면 작고 조그만 마을 하나가 나와요. 그 마을이 바로 만복마을이에요. 만복마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사시사철 어느 때고 배고른 일이 없었어요. 세 식구 사는 집에서 감자 5개를 쪘다면 3개는 제 식구들이 먹고 2개는 어김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거든요. 5 식구 사는 집에서 옥수수 2개를 쪘다면 모두 6도막을 내어 5도막은 제 식구들이 먹고 1도막은 틀림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줬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이러니 배 고른 사람이 있을 턱이 있나요? 마을 이름이 만복마을인 게 다 사람들 넉넉한 마음 씀씀이 덕인 거였죠. 그런데 만복마을에는 고약한 할멈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할멈의 집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 밑에 있었죠. 이 할멈이 어찌나 야가 빠졌는지 제 일에서 생긴 돈은 절대로 쓰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뭐든 얻어만 먹고 뭐든 얻어만 입고 다녔어요. 평생을 베풀어 본 적이 없이 그저 남의 것을 축내며 살았죠. 그렇지만 마음 착한 만복마을 사람들은 할멈이 불쌍하고 안돼 보이니 늘 챙겨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할멈을 장독할멈이라고 불렀어요. 할멈은 제 몸뚱이만 한 커다란 장독을 늘 등에 지고 다녔거든요. 밭에서 일할 때도 지고 다니고 장에서 나무를 팔 때도 지고 다녔어요.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나 싶게 장독을 땅에 내려놓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장독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늘 궁금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 장독에 손이라도 댈라치면 눈을 희번덕거리며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죠. 이 썩을 놈! 손모가지를 부러뜨릴 테다! 이렇게 고약한 장독 할멈을 만복마을 사람들은 아주 측은하게 생각했어요. 평생을 홀로 고단하게 사느라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나 보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멈은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 착한 사람들은 할멈이 어디라도 아픈가 싶어서 할멈 집을 날마다 기웃기웃거렸죠. 장독 할멈,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아프긴 어디가 아파? 괜히 열정되지 말고 썩 꺼지지 못해? 참 고약한 할멈이지 뭐예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 할멈 집 앞에 두고 가고, 입을 것이 생겨도 집 앞에 두고 가고, 땔감이 생겨도 집 앞에 두고 갔죠. 그러면 또 약디약은 할멈은 그것을 따박따박 다 받아 챙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똥이 어미가 개똥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개똥아, 장독 할멈에게 감자 좀 갖다 드리면서 집안 좀 살피고 와. 아무래도 할멈이 어디가 탈이 난 모양이다. 어린 내가 가면 그리 매섭게 굴진 않으실 거다. 억지로 집을 나선 개똥이는 감자 2알을 손에 들고 장독 할멈 집 앞에 섰어요. 장독 할멈! 장독 할멈! 개똥이가 장독 할멈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개똥이는 감자 2알을 들고 손바닥만한 마당을 지나 콧구멍만한 부엌을 거쳐 코딱지만한 뒷뜰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개똥이는 그 자리에서 바짝 얼어붙고 말았어요. 할멈이 커다란 장독을 땅에 묻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을씨년스러운지 뒷골이 오싹했어요. 개똥이는 그 길로 냅다 집으로 달렸죠. 집에 돌아온 개똥이는 할멈이 묻은 장독 생각에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길래 장독을 늘 등에 지고 다니고 이제는 땅속에까지 묻는 거지? 개똥이는 날이 새자마자 장독 할멈 집으로 심부름을 가겠다고 엄마를 볶아댔어요. 오늘은 우리 4 식구도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겠구나. 우리가 먹을 죽 그릇에서 3숟가락만 덜어서 그릇에 담아 가거라. 개똥이는 죽 그릇을 들고 장독 할멈 집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 장독 할멈 집은 참 조용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말이에요. 아마도 장독 할멈은 방에서 자고 있나 봐요. 장독 할멈! 장독 할멈! 개똥이는 혹시 몰라 조심스레 장독 할멈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척이 없지 뭐예요. 개똥이는 얼른 장독을 묻어둔 곳을 찾아 뚜껑을 살며시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바로 돈이었어요. 굵은 뱀처럼 따리를 튼 엽전 꾸러미가 한가득 담겨 있었죠. 개똥이는 너무 놀라서 그만 장독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장독 할멈이 방문을 열고 후다닥 뛰쳐나왔죠. 개똥이는 얼른 마루 밑으로 숨었어요. 어느 놈이냐? 어디 감히 내 장독에 손을 댔느냐?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테다. 장독 할멈은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장독 할멈은 뒷뜰 바닥에 앉아서 장독에서 엽전 꾸러미를 몽땅 꺼냈어요. 그러더니 엽전을 한양한양 세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돈 세는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개똥이는 할멈이 돈을 다 셀 때까지 마루 밑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죠. 결국 해가 져서야 돈을 다 샜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할멈이 방으로 들어가질 않네요. 밥도 장독 곁에서 먹고 잠도 장독 곁에서 자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니 장독 할멈이 장독 옆에 픽 쓰러져 금방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틈을 타 개똥이는 마루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나와 얼른 도망쳤죠. 개똥이 이놈 심부름 보내놨더니 어디를 쏟아진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개똥이 어미는 야단을 치려고 쌀이비를 들었어요. 엄마, 장독 할멈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장독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인석이 이제 헛소리까지 다 하는구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왜 그 모양으로 살겠니? 아이 참, 사실이라도요. 그러니 앞으로는 장독 할멈 도울 필요가 없겠어요. 장독 할멈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다. 그러니 어서 잠이나 자러 가거라. 개똥이는 억울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장독 할멈은 더욱더 집안에 꼭꼭 틀어박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가 큰 흉년이 들었어요. 하지만 워낙 밝고 어진 사람들이라 이웃 마을에 품을 팔고 산나물과 나무 뿌리를 캐서라도 끼니를 이어갔죠. 마을 사람들은 장독 할멈을 끝까지 잊지 않고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본 개똥이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개똥이는 작정을 하고 장독 할멈을 찾아가 따져보기로 했어요. 장독 할멈! 할멈 장독 속에 돈이 그득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껏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끼니를 이었으니 이제는 할멈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장독 할멈이 뛰쳐나와 개똥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했죠. 옳지. 내 놈이 내 항아리를 엿본 게로구나. 내가 내 놈들더러 언제 끼니 챙겨달라고 하든? 나도 아까워서 못 쓰는 돈을 내 놈들한테 쓰라고? 장독 할멈은 결국 제 분에 못 이겨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또다시 악을 썼어요.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리 전해. 개똥이는 처음으로 장독 할멈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뒤 엎친 데 덕친 격으로 만복마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는 몇 날 며칠 동안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집이 물에 잠길까 발만 동동 굴렸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집이 물에 잠기는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딱 한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산 밑에 있는 장독 할멈 집이었어요. 할멈 집은 만복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도 물에 잠기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마음 착한 만복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달려가 장독 할멈을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갖은 애를 썼어요. 장독 할멈! 어서 밖으로 나와요. 여기 더 있다가는 물에 잠겨 죽거나 흙에 묻혀 죽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꿍꿍이 속을 모를 줄 알고 나를 꼬여내서 내 장독을 차지할 속셈이지. 나쁜 놈들,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사람들은 할멈 곁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장독 할멈 집 바로 뒷산이 무너져 내려 할멈 집을 그대로 덮쳐버린 거예요. 만복마을 사람들은 할멈을 찾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흙을 파냈어요. 하지만 할멈도 장독도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죠. 불쌍한 할멈, 평생을 그 무거운 장독을 지고 다니더니 갈 때에도 무거운 흙을 지고 가는구먼. 그런데 바로 그때 흙더미 뒤에서 까맣고 푸른 새 한 마리가 푸르륵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 새는 흙더미 위를 수십 번 맴돌더니 산 너머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만복마을 사람들은 그 새가 장독 할멈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비가 멈추고 난 뒤 만복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장독 할멈 집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복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냇가가 생긴 거예요. 물이 귀한 만복마을로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었죠. 게다가 물가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주인 없는 엽전이 떠내려왔어요. 우물물을 기르다가도 엽전을 줍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엽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엽전을 줄 때마다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서럽게 울고 가는데 창똑, 창똑, 창똑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생긴 모습을 가만히 보니 지난번에 흙더미 위로 포로록 날아가던 그 새란 말이죠. 사람들은 장독할멈을 생각하며 그 새를 장독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후 만복마을 사람들은 물 좋은 마을에서 엽전 주워가며 아들딸 낳아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신기한 그림. 옛날에 몹시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어찌나 가난했던지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였대요. 어느 날 한 스님이 선비를 찾아왔어요. 스님은 어릴 적 선비와 함께 글 공부를 하던 친구였죠. 여보게 그동안 어찌 지냈는가? 아니 이게 얼마만인가? 어서 오시게. 선비는 반갑게 스님을 맞이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선비의 아내가 울상을 지었어요. 아휴 쌀이 한 톨도 없는데 어떡해요? 나물죽이라도 정성껏 끓입시다.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내오자 아이들이 짐을 꼴깍꼴깍 삼켰죠. 이리 가난하게 사는 줄은 미처 몰랐구나. 스님은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스님이 밥상을 옆으로 물리더니 말했어요. 이보게 내가 그림 한 장 그려줌세. 선비가 붓과 종이를 가져오자 스님은 쓱쓱 닭을 한 마리 그렸어요. 그림 속 닭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꼬꼬댁하고 울 것 같았죠. 스님은 그림을 뒷방 벽에 촉 붙이더니 지팡이로 닭의 부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부리에서 쌀이 주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비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죠. 이 일은 자네 혼자만 알고 있게. 끼니 때마다 딱 한 사발씩만 쌀을 받아야 하네. 스님은 말을 마치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날부터 선비는 끼니 때마다 아내에게 쌀을 한 사발씩 내주었어요. 그 쌀로 밥을 지어 온 가족이 배불리 먹었죠. 문득 아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여보, 집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쌀은 대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 방법이 있으니 그건 묻지 마오. 선비는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입을 꾹 닫았지요. 아내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여느 때처럼 쌀을 받으러 뒷방으로 갔어요.
아내가 몰래 따라오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에구머니나, 여기서 쌀이 났네요. 깜짝 놀란 선비는 아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쌀은 끼니 때마다 꼭 한 사발씩만 받아야 하오. 그리고 이 일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구려. 하루는 선비가 동네 잔치에 가느라 집을 비우게 됐어요. 끼니 때가 되자 아내는 뒷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쌀을 한 사발 받고 나니 불쑥 욕심이 생겼어요. 이 쌀을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아내는 계속 닭부리를 두드렸어요. 쌀은 쉼 없이 줄줄 쏟아졌죠. 쌀은 뒷방을 채우고 마당에까지 가득 채워졌어요. 아내는 쌀을 퍼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궁궐 곳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곳간의 쌀이 스르르 스르르 사라져 버렸거든요. 곳간지기는 까닭을 몰라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그림에서 나온 쌀은 바로 궁궐의 쌀이었던 거예요. 쌀이 한 사발씩 줄어들 때는 몰랐는데 계속 줄줄 새어나가니 들통이 나고 만 거예요. 곡간지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쌀을 따라가 보니 선비의 집이 나왔어요. 마침 선비가 잔치에서 돌아온 참이었죠. 이 저놈이 바로 쌀도둑이구나. 병사들이 선비를 잡아가자 아내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이고, 내 욕심 탓에 남편을 잃게 생겼네. 이를 어쩌면 좋아, 어쩜 좋아. 선비는 임금님 앞으로 끌려갔어요. 내 이놈! 궁궐의 쌀을 훔치다니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화가 난 임금님은 선비를 크게 꾸짖었어요. 그때 선비의 소식을 들은 스님이 달려왔어요. 폐하, 선비는 죄가 없습니다. 그 쌀은 제가 그린 그림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임금님은 스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거라. 만일 거짓이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스님은 종이를 펼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강물을 그리자 물결이 일렁이더니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어올랐어요. 나룻배를 그리자 강 위를 둥둥 떠다녔죠. 임금님과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스님이 그림 속 나룻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폐하, 이 배를 한번 타보시지요. 그림 속의 배를 내가 무슨 수로 타겠느냐? 할 수 있으면 너나 타보아라. 스님은 선비의 손을 잡더니 그림 속 나룻배에 훌쩍 올라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임금님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스님과 선비는 나룻배를 타고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두 사람을 보지 못했답니다.